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날려먹고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날려먹고 다시 찍습니다. 음, 오늘은 1월 3일로 처음에 그 30일 날 다녀와서 좀 바로 정신 차리고 아령 몇 번 들고 몸 좀 움직이고 영상도 한 3개 찍고 했는데 또 이게 쉽지 않아서 며칠이 그냥씩 나간 다음에 다시 3일에서 4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지금 12시 정도 되거든요. 다시 그 날린 거부터 시작하자. 대신에 그 중간에 이걸로 핸드폰으로 글은 몇 개 썼습니다. 글 핸드폰으로 이제 이 단어가 뜨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단축이 돼요. 뭐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합니다. 몇 시간씩 걸리긴 하죠. 근데 이제 타자로 치면은 진짜 하루 종일 걸릴 만한 분량을 이제 이걸로 썼고, 일단은 앞에 딴 얘기가 너무 많고 자유론 먼저 이제 한번. 자유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의 자유를 뭐 주로 얘기를 했고, 이분은 공리주의자로 질적 공리주의자로 교과서에서 배웠고, 어 고등학교 때는 뭐 외워야 되니까는 벤담, 밀, 뭐 이렇게 외웠죠. 외웠고, 자유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책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리고 대학 때 이제 읽은 책들은 그 영미권 쪽 책들보다는 대학 때는 유럽 쪽 책들을 조금 더 읽었지만, 영미권에서도 어, 전형적인 그 영미권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들은 이제 읽었죠. 영미권 책이 그래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된 책들이 일단 90년대 뭐 이때 많았고, 번역이 엉망인 책들이 많았고, 지금 좀 나아졌겠죠. 자유론 같은 경우에도 번역이 그때 당시에도 번역된, 어떤 철학자들은 번역이 거의 안 된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영미권이면 아예 그냥 영어로는 나와 있고, 아니면 유럽이면은 영어로는 나와 있었어요. 중역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를 다시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또 예전 같으면 일본어를 이렇게 또 중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이랬던 게, 이런 게 우리나라의 그 번역이 굉장히 문제죠. 저도 대학 때부터 그 수업 말고 번역 일도 이제 쭉 해 왔었거든요. 근데 번역의 그 실체를 알면은 참 씁쓸하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일을 못한 지가 한 7년 차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자유론 같은 경우에도 어, 처음에 초반에 막 그 빠져서 읽었던 20대 초반은 아니고, 20대 초반에 책 한 권을 되게 오래 걸려서 읽었어요. 어, 영어로는 영어를 제가 잘 못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시험용 영어로, 어떻게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저는 잘 못해요. 국어만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왔고, 언어 영역이라고 그때는 했었는데, 수능 초기. 근데 수리 영역 그리고 외국어 영역, 이거는 사실상 어떤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어거지로 맞춰서 갔기 때문에, 처음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 책을 읽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그때 2개 정도 되어 있었어요.
관념의 모험하고 또 하나 뭐였지? 하여튼 2개 정도 되어 있었고 나머지 책들이 다 영어로 된 책들은 들어와 있었거든요, 도서관에. 그래서 근데 번역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번역된 게 그냥 원서로 읽었어요. 근데 책이 두꺼워요. 관념의 모험은 되게 두껍고 또 뭐 이를테면은 이성의 기능 이런 건 되게 얇고. 근데 한 반년 넘게 한 책을 이제 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빨라진 거예요. 빨라지고 이제 다양한 책들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중에 자유론. 근데 이제 자유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거 뭐냐면은 어, 자유론이 언제 나왔죠? 존 스튜어트 밀이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그 시기 19세기 정도로 봐야 되겠죠? 19세기 중반? 그 처음에 며칠 전에 찍을 때는 간단하게 그 연도나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싹 검색하고 해서 찍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19세기 중반 정도에 이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이 사람의 그 삶도 참 기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 막 연도 같은 거 안 외워도 돼서 바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해서 좋은데 이 양반이 굉장히 뭐 아주 머리가 좋고 한데 그 유럽의 어떤 전통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제 과외 받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렇게 20살까지를 보내느라고 세상 물정을 사실 모르는 사람이야. 그 나중에 나와 보니까 자기가 마치 그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그렇게 자라왔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리고 근데 이제 굉장히 그 파격적인 사상, 철학자죠. 기본적으로 이 그 19세기 근현대로 오면서 분과각이 막 갈리긴 하지만은 특히 영미권은 정치 철학이 아니라 정치학, 경제 철학이 아니라 경제학 이렇게 다 갈리죠. 자연 철학 이런 거 없고 자연 과학이잖아요. 뉴턴이나 갈릴레오는 자연 과학을 한 적이 없어요. 자연 철학자예요. 그 프린키피아가 자연 철학의 기본 원리거든요. 뉴턴이 쓴 게. 근데 이분은 도덕 철학자로도 볼 수 있고 정치 철학자로도 볼 수 있고 경제 철학자로도 볼 수 있는 참 거인 같은 분이죠. 물론 이제 그 즈음에서 뭐 분과 학문들이 영미권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나뉘긴 나뉘죠. 경제학자가 멜서스가 나오고 직업 철학자 헤겔이 나오고 이렇게 그런 나오던 시기 그 이후의 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분이고 그리고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참 관념적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이념이잖아요. 보편 이념. 보편 가치를 가진 이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어떤 초석을 놓은 분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남겼는데 날라가서 다시 한번 남깁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올드보이처럼 있다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리주의도 있지만은 자유론 그리고 그때 이미 그 아내와의 공저로 그렇게 했고 이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앞서가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설명하면 이래요. 영국이 그 시기는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조금씩 경제적인 패권은 조금씩 넘어가던 시기거든요. 그런 게 시작이 되려고 하던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 연도가 지금 또 헷갈리는데 19세기 중후반에 이제 자유론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세도정치나 흥선대원군,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남북전쟁 그 갈등의 그 시작점이라든지 진행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영국은 아직 끄떡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영국이 실질적으로도 명목상으로도 짱이었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 프랑스랑 여기저기서 가로 세로로 붙었긴 하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다, 실제 이권은 다 영국이 거의 다 챙겼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국이 17세기, 이미 2세기 전에 정치적 안정을 먼저 이루었고, 결국은 유혈 사태 없이 이루었지만 그 앞쪽은 엄청난 유혈 사태가 있긴 했죠. 그 다음 세기에는 산업혁명. 여기는 이미 철학적으로 가볼 때까지 다 가봤거든. 베이컨을 우리가 먼저 교과서에서 배웠지만은 흉이나 버클리까지 이렇게 막 가면서 철학적으로 가볼 때까지 가면서 굉장히 실용주의 도구주의적인, 나중에 이제 그게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인의 진화론과 그리고 실용주의, 영국적인 실용주의가 미국으로 가면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흥선대원군 그 이후 정도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추월하고, 양차 대전 요때는 이제 슬슬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내가 짱이야. 그렇게 짱 선언한 지 지금 한 70년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루 강아지 더 무서운지 모르고 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고 우리 무역 파트너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 또 이게 내가 그날 아주 매일 노동을 해야지, 이거저거 조금씩이라도 해야지 할 때 되게 집약적으로 잘 찍었던 것 같은데, 얘기가 또 이제 횡설수설 여러 얘기가 나오네요. 주절주절. 그 배경도 재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그렇게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또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찍 경험한 발전, 그리고 일찍 경험한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남북전쟁 그 노예 해방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골머리를 앓기 몇십 년 전에 영국은 이미 다 노예 해방 다 되고 다 그런 거 다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론에 대해서 뭐랄 수, 이미 그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고, 그 핵심이 되게 간단하고 중요하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돼서 지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잘 잡히고, 물론 지금 현대는 그 자유론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모델화시킨 그 이론화시킨 어떤 그 한 모형이 현실 사회의 복잡함을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몇 개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론, 몇 개의 그 명제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 여기랑 사마띠 아니한 부분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죠. 그리고 철학적인 공격을 받는 포인트도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론 들어가네. 14분 지났다. 노동입니다. 지금 방금 글로 뭐 며칠 연속으로 하루 종일 지금 거의 몇 시간씩 써가지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글까지 쓰고 나서 바로 이걸 켜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청소 같은 거 몸 움직이는 걸 잘 못하니까. 아령 좀 들어야지. 자, 별게 아니야.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원리가 되게 간단하죠. 원리가 간단해요.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마치 그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거기에서 이제 뭐 몇 개의 이제 정리들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 몇 개 안 돼요. 핵심은 몇 개 안 돼요. 그 핵심만 우리가 보고 그리고 핵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근데 이 보세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표현이나 행동에 있어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심의 자유, 뭐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를테면은 뭐 우리나라의 그 뭐 안보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보편 문제와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셈이거든요. 현실 사회에선 변수가 많아가지고 또 이제 얘가 복잡하긴 하지만은 아주 보편적인 걸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영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막 발달을 하는 거야. 발달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이 천재는, 올드보이 같은 이 천재는 딱 그 감옥에서 딱 탈출해서 세상이 다른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랑. 그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논리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정치도 잘 설명을 해냈고 경제도 잘 설명을 해냈고 공리주의. 근데 자유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될까, 평등,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막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자유론에. 근데 거기에 원칙은 가장 기본 원칙은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때요?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예전에 그 의학의 대부 6.8군의 그 기타의 신중현 씨가 대마초 때문에 그 들어간 적이 있죠. 또 우리 마왕도 그렇고 또 우리의 그 쇼 윈도 유리빵 아니 현진영 씨, 현진영 형님도 그렇고, 물론 이제 신중현 씨 같은 다 그 맥락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맥락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죠. 찬양가를 안 만들어가지고 진짜 락커지. 근데 대마초는 그래서 마왕이 나와서 그 토론했잖아요. 토론해가지고 이승철 씨가 걔는 거기 왜 나가 막 이런 얘기를 했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이 자유론에 의하면 괜찮은 거예요. 실제로 대마초가 그 피워도 되는 나라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지가 불법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마초뿐 아니라 지금 마약 천국이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제 채널이 주로 젊은 층 2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는데, 연배 있으신 분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 잘 모르셨죠.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에요 지금. 근데 젊은 분들은 다 잘 아시죠. 지금 10대가 한 20-30% 정도 되거든요, 시청자에. 그러면 10대한테 내가 자유론에 따르면은 대마초를 펴도 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중년이나 중년 이후는 그렇게 막 대마초나 아니면 마약이 막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실 유통되고 있는 거, 이런 시대를 살진 않았지만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그래도 순박했고 우리 집 근처에 있던 중학교는 대마초가 돌았단 말이에요. 음악하던 친구들 사이에서. 제 친구들은 안 했어요. 저도 안 했고.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그런 특수한 지역은 마약이 돌았고 일본이랑 다 야쿠자랑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은 엄청 많이 놀죠. 해도 자신만 저기 하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한도 내에서 괜찮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반론할 거예요? 여러분이 논술을 쓴다. 요즘 뭐 논술 같은 거 안 쓰지? 수시에 있나 모르겠네. 제가 지금 그 저기를 일을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입시 그거 하나도 지금 7년 동안 잘 모릅니다. 근데 이를테면 그런 주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존 스튜어트 밀처럼 똑똑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질서 있게 생각을 한번 전개를 해보자는 얘기죠. 이거 너무 좀 학생들을 상대로 강요하는 것처럼 얘기하네. 이건 학생용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교양 수준에서 자유라고 하는 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자신한테 피해를 주면은 그러면 그 제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마약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마약 먹고 스포츠카 그냥 뭐 외제차 막 그냥 질주하고 벤츠 질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고위층들은 유유히 그러고도 다 빠져나가지만. 근데 이 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올드보이처럼 갇혀 있었지만 세상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보기도 했고 또 이상적인 방향으로 보기도 했어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람에 대해서 나를 제외하고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를테면은 그 마르크스 같은 분도 1차원적 인간 이렇게 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사람들은 보통 자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안 좋은 영향에 굉장히 잘 빠져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화평론에 대해서 하현우 조용필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실제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스튜어트 밀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경제도 설명하고 자유에 대한 그 복잡한 철학적 그 논의도 착착착 진행을 해나가지만 아주 단순한 원리 가지고 그리고 보편적인 그 지평에서 그러나 인간에 대한 또 신뢰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해하는 거라고 해도 허락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경험 안에서 성장을 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 제대로 된 상식적인 사람이고 제대로 된 성인이라면. 다만 자기 자신에게 아직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를테면은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신뢰 아까 말했던 것 조절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아직 그게 망가졌거나 형성이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약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제 조카가 아주 애기 때인데 가위를 이렇게 딱 집었어요. 내가 막 이제 그걸 뺏어야 되는데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 엄청 세게 울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제 막 이제 어떻게 하지 막 하고 있을 때 제 동생이 바로 와서 탁 그냥 치가더라고 라고 팍 하면서 그 애기한테는 타인을 해야 하지 않고 가위 가지고 자기를 해야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잘못하다가 어디 베거나 이럴 수 있겠지. 근데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거가 아닌 이상 타인을 해야 하는 거가 아닌 이상 자유로 놔야 된다.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그 어린아이에겐.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정신적인 성숙도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그런 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론에서 그게 예외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그 중요해졌냐면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영국은 사실 이렇게 빠르게 발달하고 안정이 됐지만 제국주의로 나간 나라죠. 제국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조금 더 보편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고 다른 그 정치나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분과들을 또 각각 철학적으로 가치를 가진 거의 철학에 가까운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 철학에 가까운 공리주의는 경제 철학에 가깝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영미권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뭐 그래프 설명하고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성이나 가치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유론도 마찬가지지. 이런 사회가 될수록 위에서의 억압이라든지 두 가지. 하나는 정치적인 거, 또 하나는 크게 봐서 문화적인 거, 어떤 도덕적인 압박, 그러니까 법률적인 압박, 또 어떤 문화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눈에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더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고 천상 철학자지. 영미권에 진짜 보기 드문 철학자죠. 대륙에는 그래도 철학이 뭐 19세기 뭐 이때까지도 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었을 때지만 영미권에서는 정말로 이제 그 철학이 아니라 분과학으로 많이 이제 나눠졌을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일단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유를 지켜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예외 항목은 나한테 피해를 미성숙한 상태에서 주는 경우 요거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럴 때만 그런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일단은 믿음 이건 마르크스주의적인 그런 사람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이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시행착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조카가 벌써 이제 20살이 넘었어요. 아주 막 어렸을 때 두세 살이나 몇 살이나 모르겠는데 그때 가위를 가지고 했을 때 제가 그때는 막 20대고 막 어리버리 할 때지. 야, 너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내 동생이 탁 그냥 턱 쏘면서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안 됐지. 지금이라면은 내가 어떨 때는 강하게 탁 그걸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알고 있죠.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고 키우게 된다면 이제 그런 게 힘들겠지 또.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압박 그건 보편적 가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사실은 제국주의였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앞서 면이나 또 가치 체계 면에서 자유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이런 가치를 뭐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한 개인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해악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고 그거는 어쨌든 터치할 일이 아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비판을 받느냐면은 타인에게 이 얽혀 있는 세상에서 그때보다 지금은 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무역적으로건 아니면은 그 직업군들이 다 바뀌었잖아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직업군이 늘어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디지털 세상이 되고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 생각, 표현, 행동이 다 어딘가 누군가 또 어떤 집단과의 연결고리 내에 다 있어서 다른 때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극히 제한된 어떤 내적인 영역 이 정도밖에는 사실은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일면 타당하죠. 더 복잡해지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게 지금 아주 근간이 됐던 그 기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제 공격에 들어온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자유론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이고 조정해야 될 변수가 많고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따지는 것은 뭐 타인에게 정말 아주 큰 정도의 고의적인 그런 해악을 끼치느냐 아니면은 얽혀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느냐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자기 자신의 표현이나 생각이나 활동 그 얽혀 있는 속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런 자유의 그 사회는 여러 소리가 웅성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잡음도 막 나고 하는 게 원래 정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소리가 안 나오고 쭉 오던 시기도 있잖아요. 그땐 민주적이지 못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나름의 그 깊이 있는 성찰 그리고 준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오히려 독일의 그런 형이상학자들이나 철학자들 그때는 이제 전문 철학자야 헤겔 같은 사람들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정반합을 통해서 노예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철학적으로 뒤따라가면서 그런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재미없게 헤겔이나 이런 거 거창하단 말이지. 그리고 또 현대 그 유럽 철학이나 이런 건 심오하고 문학적이고 막 그래. 근데 영미권은 별 재미가 없고 교과서에서 되게 재미없게 외웠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안 봤는데 20대 나중에 이제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 번역본은 몇 년 전에 새로 또 번역됐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뭐 아직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영어로 읽었어요. 그때는 영어를 조금 더 빨리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제가 잘하지 못합니다. 저거 미드나 이런 거 잘 못 알아듣고 또 이거 구글에서 이걸로 영어로 이렇게 직접 뭐 얘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젊은 친구들 몇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빨리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그리고 어휘가 달라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어휘가 그래가지고 대충 어떤 얘기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어렵고 몇 개 읽다 보면은 문어체가 익숙해지면은 빨리 읽을 수 있어서 영어로 읽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또한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노동처럼 이렇게 며칠 전에 했다가 날리고 나서 다시 했습니다. 그때는 20분 정도에 끊었는데 35분을 끊었네. 그래서 하려면은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면은 하기가 이렇게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면도도 제가 지금 오늘도 했는데 하루를 안 하면 제가 이 볼까지 다 이렇게 덮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안 한 다음에 하려면 일이 많아져. 매일매일 해야 돼. 꾸준해야 돼. 꾸준히 A4 용지 쓸 때까지 타자도 아우 근데 힘들더라고 조금. 굉장히 큰 길 한 2,000자 이상씩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가능한 한 매일은 아니라고 해도 가능은 하고 또 이거 찍는 것도 매일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스스로 압박을 주면서라도 이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